지금 사우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아라지미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리야드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은퇴한 내과의사입니다. 의사로 일했던 40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상 이런 질환이 정말 흔하거든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써주고 생활습관 개선을 당부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리야드 중심가에 있는 킹파하드 의료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는데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의 환자를 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파즈르 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는 병원에 도착해서 회진을 돌았죠.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전 8시부터는 외래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참 많아요. 당뇨병으로 시력을 잃을 뻔한 25살 청년,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뇌졸중 위험에 처한 중년 남성, 임신성, 당뇨로 고생하던 젊은 어머니들까지 정말 다양했죠. 각각의 환자마다 다른 치료법이 필요했고 때로는 의학적 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에요. 약만으로는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과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 말을 수천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은퇴 후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은퇴 후 첫 해가 지나면서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내 파티마와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처음에는 이런 평온한 생활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리야드 외곽에 있는 단층 주택이에요. 앞마당에는 대추의 아자나무, 새그로와 작은 텃밭이 있고 뒷마당에는 파티마가 정성스럽게 기르는 장미꽃과 제스민이 자라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이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의료진으로 일할 때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제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죠.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은퇴할 무렵에는 저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강조했던 의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제가 10년 전쯤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명인데 이름이 김태호라는 한국계 사우디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당뇨 합병증으로 꽤 위험한 상태였는데 혈당이 300을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망막병증 초기 증상까지 보였어요. 김태호 씨는 리야드에서 무역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건설, 자재 수입업을 하고 있었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온 거였죠.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의식도 반쯤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분을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도록 지도했죠. 몇 달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신장 기능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호 씨가 제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금연도 하고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식단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 결과 1년 만에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는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김태호 씨가 10년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체중도 적당히 유지하고 있고 피부색도 좋았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분이 감사의 뜻으로 가져온 선물이 바로 홍삼이었어요. 빨간 포장지에 한글로 쓰여 있는 제품이었는데 6년근 홍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이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김태호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포씩 물에 타서 마시라고 몸에 정말 좋다고 하면서요. 선생님,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에요.
제가 한국에 출장 갈 때마다 사오는 건데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제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김태호 씨 말로는 한국에서 인삼은 수천 년 전부터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다고 해요. 특히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것인데 생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건강보조 식품들을 봐왔는데 대부분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에는 각종 허브나 전통 약재를 내세운 제품들이 넘쳐나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김태호 씨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선물이니까 한번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 선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첫날 저녁에 홍삼을 물에 타서 마셨는데 맛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삼키고 나니까 달콤한 뒷맛이 남았어요. 우리나라 대추야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뭔가 뿌리 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흙냄새 같은 것도 조금 섞여 있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날 밤은 평소보다 깊게 잤던 것 같아요. 보통은 새벽에 한두 번씩 깨곤 했는데 그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컨디션이 확실히 좋았어요. 이틀째, 3일째 계속 마시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곤 했는데 홍삼을 마신 후로는 그런 증상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마시니까 확실히 몸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은퇴 후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누워있곤 했는데 홍삼을 마신 이후로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어요. 특히 정원에서 일할 때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일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홍삼을 마신 후로는 2~3시간을 계속 일해도 괜찮더라고요. 파티마도 제가 부지런해졌다고 신기해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깨고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홍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밤새 푹 잤거든요. 아내 파티마도 제가 코를 덜 골고 잠버릇이 좋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모스크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예전 병원 동료들에게 홍삼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압둘라흐만이라는 친구는 제가 홍삼 이야기를 하자마자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최근에 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불안정했고 어지러움증도 자주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남은 홍삼 몇 포를 나눠줬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파하드, 정말 신기해. 혈압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졌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인 오마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홍삼을 마신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하면서 구입처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하드에도 홍삼을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킹파하드 로드에 있는 한국식품점과 알올라야 쇼핑몰 안에 건강식품 코너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상자에 500리알이 넘더라고요. 매달 꾸준히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일반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5,000리알 정도인데 홍삼 한 달분이 500리알이면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죠. 게다가 가족 전체가 먹으려면 비용이 더욱 늘어나고요.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이나 다름없었어요. 중국산 인삼 제품도 있었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했지만 품질이 걱정되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중국산 의약품의 품질 문제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성분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중금속 검출 사례도 있었고요.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한국산은 품질은 확실한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이 부담하기 어려웠죠.
김태호 씨도 한국 출장 갈 때마다 대량으로 사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비용 때문이었던 거예요.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접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삼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가격 때문에 꾸준히 먹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 여행 갔을 때 대량으로 사와서 나눠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비자 발급도 복잡하고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고요. 홍픽을 사러 가는 여행치고는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러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정책도 있고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경제 다변화예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농업, 관광,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농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 기후인데 인삼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의사로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삼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사계절과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도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인삼 재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 검색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영어로 된 농업 관련 논문들도 읽어봤어요. 인삼의 생육 조건, 토양 요구사항, 기후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삼 관련 논문을 검색해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인삼의 양리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부터 재배 기술에 관한 논문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사포닌 성분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삼은 정말 까다로운 식물이더라고요.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습도는 80% 내외가 적당하다고 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토양의 산도도 6.0에서 6.5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6년이라는 긴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일반 채소는 몇 달이면 수확할 수 있는데 인삼은 6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정말 긴 투자였어요. 게다가 중간에 병충해라도 생기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고요. 한국의 인삼 재배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주로 경기도 파주, 강화도, 충남 금산, 전북 진안 등지에서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습도가 높으며 겨울철 추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막 기후와는 정반대 조건이었죠. 그런데 논문을 더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수경 재배나 인공환경 제어를 통한 인삼 재배 실험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캐나다, 미국, 심지어 호주에서도 인삼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덜란드의 온실 농업 기술을 활용한 인삼 재배 연구가 눈에 띄었어요.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에서 온도, 습도, 광량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인삼을 키우는 기술이었어요. 재배 기간도 기존 6년에서 3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모스크에서 만난 지인이 알카심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을 소개해 주었거든요. 그분 말로는 한국 기술로 운영되는 첨단 농장인데 사막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하드, 자네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서. 그럼 알카심 스마트팜 한번 가봐. 정말 신기한 곳이야. 사막 한가운데서 딸기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있어. 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아흐마드인데 농업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음 주에 알카심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리야드에서 알카심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면서 천천히 갔죠. 사막 풍경을 보면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알카심에 도착해서 스마트팜을 찾아가니까 정말 규모가 컸어요. 축구장 10개 정도 크기의 온실이 여러 개 있었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외관만 봐도 최첨단 시설이라는 게 느껴졌죠. 입구에서 관리자에게 견학 신청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안내를 담당한 분은 사우디 현지인이었는데 한국에서 농업 기술을 배웠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이 유수프였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온실 안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바깥은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인데 안은 시원하고 습도도 적당했거든요. 자동화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주고 천장에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이었어요.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방울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상추, 케일, 바질 같은 채소들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 모든 게 컴퓨터로 자동 제어됩니다. 온도, 습도, 양분 공급까지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라고 유수프가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로 곳곳에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 제어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인삼도 가능할까요? 유수프는 잠깐 생각하더니 인삼이요? 글쎄요. 그건 한국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가 있다고 소개해 주었어요.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이 최진호라는 분이었는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출신으로 스마트팜 기술 전문가였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최진호 씨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인삼 재배에 대해 묻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의사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홍삼의 건강 효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인삼 재배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연구소에서 비공개로 실험 중이에요. 라고 최진호 씨가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최진호 씨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인삼공사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기존의 노지 재배 방식이 아닌 완전히 제어된 환경에서 인삼을 키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죠. 목표는 재배 기간을 단축하고 기후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화 시스템이에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삼의 성장 패턴을 예측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죠. 라고 최진호 씨가 추가로 설명해 주었어요. 의사로서 이런 과학적 접근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막에서도 인삼 재배가 가능할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최진호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문제겠죠.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클 테니까요. 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최진호 씨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 기후에서도 인삼 재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인삼이 추운 지방에서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 제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후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에서도 한국 기술로 인삼 재배를 시작했어요. 베트남, 태국에서도 시범 농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라고 최진호 씨가 말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유수프와 최진호 씨의 배려로 스마트팜 관리사무소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최진호 씨가 가져온 노트북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인삼 재배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과 데이터들을 보니까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온도, 습도, 광량, 토양 성분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고 각각의 변화가 인삼 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확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육 환경 제어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인삼의 생장 단계별로 최적의 온도, 습도, 광량, 양분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거였어요. 심지어 병충해 예방까지도 미리 감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존 6년 재배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품질도 더 좋아집니다. 사포닌 함량이 노지 재배보다 30%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라고 최진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의사로서 이런 데이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인삼 성장 예측 모델이었어요. 과거 수십 년간의 인삼 재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현재 상태를 입력하면 앞으로의 성장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를 통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인삼의 잎 색깔이나 줄기 굵기를 측정하면 2주 후에 어떤 상태가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 만약 문제가 예상되면 미리 환경을 조절해서 대응할 수 있죠. 라고 최진호 씨가 설명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최진호 씨 말로는 소규모 파일럿 시설을 구축하는데도 최소 50만 달러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 리알로 환산하면 거의 200만 리알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제 개인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부나 민간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최진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봤더니 해외 스마트팜 인삼 재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특히 중동 지역은 한국 농업기술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농업기술센터 국제협력팀에서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주선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최진호 씨가 말해주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승낙했죠. 최진호 씨가 추가로 설명해준 내용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농업기술 수출 정책이었어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의 농업기술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고 최진호 씨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아직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석유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 다변화 정책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도 중동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정책으로 농업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기술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라고 최진호 씨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과의 첫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는 한국인삼공사 연구개발본부 김철수 박사, 농업기술센터 국제협력팀 이영희 팀장,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업체 대표 정우진 씨였어요. 저는 최진호 씨와 함께 알카심 스마트팜 사무실에서 참여했어요.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한국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매일 마시고 있는 홍삼을 만든 나라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죠.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특히 김철수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인삼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먼저 한국의 인삼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인삼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연간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해외 시장 개척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 인삼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씨앗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농약 사용량, 토양 성분, 수확 시기까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을 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영희 팀장은 한국 정부의 농업기술 수출 정책에 대해 설명했어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정우진 대표는 스마트팜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인삼 생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과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 설명했을 때 한국 분들이 매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홍삼의 건강 효과를 직접 경험한 의사가 인삼 재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흥미로워했어요. 사막은 불모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설계한 제2의 땅일 뿐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을 때 화면 너머 한국 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김철수 박사가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과 같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었어요. 회의 중반부터는 구체적인 기술 논의가 이어졌어요. 정우진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인삼 생육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토양 상태, 수분량,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하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능력입니다. 재배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정확한 환경 제어가 가능해져요. 사막 기후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최적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정우진 대표가 설명했어요. 회의 후반부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리야드 외곽 지역에 소규모 스마트팜 유닛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인삼 재배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성공하면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나중에는 상업적 생산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청사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인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배된 적이 없는 작물이라 더욱 까다로울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농업부 관계자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최진호 씨가 도움을 제안해 주었어요. 알카심 스마트팜도 농업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서 관련 부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정말 가슴이 설레었어요.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아졌어요. 과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승인해 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 후 최진호 씨의 소개로 농업부 담당자 압둘라와 만나게 되었어요. 압둘라는 농업부 신기술 도입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외국 농업기술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느껴졌어요. 첫 만남 장소는 농업부 청사 내의 회의실이었어요. 정부 청사답게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벽에는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압둘라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표정이 다소 딱딱해 보였어요. 첫 만남에서 압둘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파하드 박사님, 인삼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요?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외국 식물을 들여올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압둘라의 질문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진 약초들이 많거든요. 사막에서 자라는 각종 허브들, 베두인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전통 약재들이 있는데 갑자기 외국 식물을 들여오자고 하니 의아해할 만했어요.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압둘라 씨,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작물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4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5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치료비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위알이 지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인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의료비 절약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압둘라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정말 입증되었나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 발표된 인삼의 혈당 조절 효과, 면역력 증진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들과 제가 직접 측정한 건강 지표 변화 데이터까지 제시했어요. 홍삼을 복용하기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이 모든 데이터가 3개월간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확실한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더니 압둘라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압둘라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파하드 박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였어요. 의사로서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할 때 항상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거든요. 인삼은 수천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재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복용하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 보고는 없어요. 라고 답변했어요.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삼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압둘라가 또 다른 우려를 표명했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정부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항상 실패 위험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큰 투자 없이 가능성만 확인해보고 성공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또한 한국 측에서도 기술 지원과 일부 비용 부담을 약속했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압둘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규모, 예상 수익, 위험 요소 등이 포함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사업계획서 작성에 매달렸어요. 최진호 씨와 한국 측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상세한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단계별 추진 계획, 위험 관리 방안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했어요. 경제 다변화, 농업 현대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부 정책과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한편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사우디 보건부 내부에서 굳이 한국 인삼을 대체품 많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부 공무원들은 중국산 인삼이나 인도의 아슈와간다 같은 다른 약초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반응을 들었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품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산 인삼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아슈와간다는 인삼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진 약초인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종교 원로들 중 일부에서 나온 반대 의견이었어요. 동양의 약초가 이 땅에 맞을 리 없다는 전통주의적 반대였어요. 이슬람 전통의학을 중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약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홍삼의 효과를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제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압둘라 의만, 오마르를 비롯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 10명에게 홍삼을 나눠주고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면서 건강 지표 변화를 측정해보는 거였어요. 이 실험을 위해 김태호 씨에게 부탁해서 한국에서 홍삼을 더 주문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것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기꺼이 참여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기로 했어요. 3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참가자 10명 중 9명에게서 유의미한 건강 지표 개선이 나타났어요. 혈압은 평균 15% 감소했고 혈당도 10% 정도 안정화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참가자가 컨디션 개선을 체감했다는 거였어요. 이 결과를 정리해서 압둘라에게 제출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체계적인 소규모 임상 데이터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압둘라도 이 자료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편 젊은 세대에서는 의외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SNS에 인삼 재배 계획에 대해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 사막의 인삼이라는 밈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이 이 아이디어를 흥미로워했어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사막 인삼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젊은이들이 홍삼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였죠. 이런 분위기가 정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누라라는 여성 사업가와도 만나게 되었어요. 누라는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리야드에서 건강식품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라와의 만남은 정말 유익했어요. 그녀는 시장의 관점에서 인삼 재배 프로젝트를 바라봤거든요. 파하드 박사님, 만약 사우디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기회예요. 현재 수입 홍삼 가격이 워낙 비싸서 많은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누라는 또한 유통망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인삼을 어떻게 가공하고 유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단순히 재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공, 포장, 유통, 마케팅까지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일부 내부 반대 속에서도 농업부에서 비공개 시범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압둘라가 직접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농업부의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말로만 하던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거였거든요. 압둘라가 전화해서 파하드 박사님,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주세요라고 당부했을 때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 측과 두 번째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설 설치와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였죠. 정우진 대표가 상세한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정말 정교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리야드 근교에 설치할 파일럿 스마트팜은 축구장 절반 크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4개의 독립된 재배 모듈이 있고 각각 다른 조건으로 인삼을 재배해서 최적 환경을 찾아내는 거죠. 라고 정우진 대표가 설명했어요. 각 모듈마다 온도, 습도, 광량을 다르게 설정해서 사막 환경에서 인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실험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한 번 모듈은 한국의 전통적인 인삼 재배 환경을 재현하고 2번과 3번 모듈은 사막 기후에 맞게 조건을 변형하고 4번 모듈은 완전히 새로운 실험적 환경으로 설정한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수 활용 시스템이었어요. 리야드 외곽 지역에는 깊은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지질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서 냉각 시스템과 관계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막의 높은 기온을 지하수의 낮은 온도로 상쇄시키는 친환경적인 방법이었죠. 지하수 온도가 연중 섭씨 18도 정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냉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미네랄 성분도 인삼 재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고 최진호 씨가 추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될 기술진은 총 3명이었어요. 최진호 씨를 포함해서 인삼 재배 전문가 1명, 그리고 시설관리 전문가 1명이 6개월간 상주하면서 시설 설치부터 초기 운영까지 전담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지 상황에 맞는 조율을 담당하기로 했죠. 인삼 묘종은 한국에서 직접 공급받기로 했어요. 1년생 묘종 500주를 들여와서 각 모듈에 125주씩 심는 계획이었어요. 김철수 박사 말로는 경기도 파주에서 자란 최고 품질의 묘종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운송 과정에서 묘종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과 온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설치 장소는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으로 결정되었어요. 그곳은 제가 소유한 작은 토지였는데 원래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지하수도 풍부하고 도로 접근성도 좋아서 스마트팜 설치에 적합한 조건이었죠. 건설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체들은 사막 환경에서의 시공 경험이 풍부해서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작업을 완료했어요.
특히 온실 구조물은 강한 사막 바람과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보강해서 만들었어요. 가장 복잡했던 건 내부 시설 설치였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 습도 제어 장치, 자동 관계 시스템, 조명 시설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는 첨단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밤낮으로 작업해서 한 달 만에 모든 설치를 완료했어요. 드디어 인삼 묘종이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킹할리드 국제공항에서 특수 포장된 묘종 박스들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생명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묘종들은 정말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길이가 10cm도 안 되는 작은 줄기에 몇 개의 잎이 달린 모습이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6년 후에는 귀한 인삼이 된다니 신기했어요. 각각의 묘종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출생지와 품종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묘종 심기 작업은 정말 신중하게 진행되었어요. 토양의 산도를 정확히 맞추고 심는 깊이와 간격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서 심었어요. 한국에서 온 인삼 재배 전문가 박수진 씨가 직접 지도해주면서 한 주 한 주 정성스럽게 심었죠. 인삼은 정말 예민한 식물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맞지 않아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특히 처음 한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라고 박수진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초기 몇 주간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어요. 인삼 묘종의 초기 생육을 관찰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매일 아침 스마트팜에 가서 묘종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고 성장 일지를 작성했어요. LED 조명 시스템은 정말 신기했어요. 인삼의 광합성에 최적화된 파장의 빛을 정확한 시간에 조사해주는 거였어요. 붉은빛과 파란빛이 조합된 특수한 LED였는데 하루 중 시간대별로 빛의 강도와 색깔이 자동으로 조절되었어요. 토양 산도 조절도 정말 정밀했어요. 각 재배 베드마다 산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피 수치를 모니터링했어요. 수치가 기준값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산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을 투입해서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초기 몇 주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상대로 많은 난관에 부딪혔거든요. 발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묘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3번 모듈에서는 절반 이상의 묘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어요. 습도 적응도 큰 문제였어요. 한국의 높은 습도에 적응된 묘종들이 사막의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습도 조절 시스템으로 8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잎 변색 현상이었어요. 2번 모듈의 묘종들 중 일부가 갑자기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토양 성분도 정상이고 온도와 습도도 적정 수준이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박수진 씨도 처음 겪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연구소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문가들과 원인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사막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인삼은 단순히 온도와 습도만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계절의 리듬, 하루 중 미세한 환경 변화까지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물이에요. 라고 한국의 김철수 박사가 화상회의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사막의 균일한 온도와 인위적인 환경 제어에 인삼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사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자라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제어되니까 식물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완전히 균일한 환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모방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하루 중에도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키고 일주일 단위로도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원격으로 AI 제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주었어요. 인공지능이 한국의 자연 환경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막에서도 비슷한 환경 패턴을 재현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한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몇 주간의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환경 제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묘종들의 적응률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존율은 50%를 넘지 못했어요. 심은 묘종 500주 중에서 250주 정도만 살아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 번 모듈에서 첫 번째 새잎이 피어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작은 연두색 잎이었지만 사막에서 자라는 첫 번째 인삼 잎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잎을 보면서 갑자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의과대학 시절 처음으로 환자를 진료했을 때의 떨림. 첫 번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기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이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시험 참여 기술자 중 한 명인 알리가 과거 제 환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15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당시 제가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던 거였어요. 파하드 박사님을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라고 알리가 고백했을 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젊은 환자를 구한 의사였는데 지금은 함께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동반자가 된 거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은퇴한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치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식물을 키우고 개인의 건강 대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농업 치료자가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인삼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고 전통과 현대 기술의 만남이며 무엇보다 건강한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SNS에 올린 인삼 재배 사진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친구들과만 공유하려던 것이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계속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었나 봐요. 특히 사막의 인삼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나 봅니다. 트위터에서는 사막인삼, 사우디용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오르기도 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이것을 미래 농업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조롱조의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사막에서 인삼이 자랄 수 있을까? 또 다른 정부 예산 낭비 아닌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동시에 더욱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도 생겼어요. 반대로 찬사를 보내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특히 과학 전문 기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사우디의 투자가 만나서 만들어낸 혁신. 사막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 같은 평가를 받았죠. 언론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공영방송인 S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최진호 씨가 이런 기회에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서 승낙하게 되었어요. 인터뷰 당일 정말 긴장했어요. 평생 TV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로 일할 때도 언론 인터뷰는 피하는 편이었는데 72살에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파하드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인삼을 키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부터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실험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자가 계속해서 경제성에 대해 물어봤어요.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실패할 경우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였어요. 홍삼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약입니다. 라고 제가 답변했을 때 기자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 후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에서 농업 실험가가 된 이유, 홍삼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특히 홍삼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약이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SNS에서는 이 문장이 수없이 인용되고 공유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실험지 방문 요청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사, 정부 관계자, 일반인들까지 모두 직접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하루에도 1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방문 요청을 거절했어요.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성급하게 공개했다가 실망만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특히 조심스러웠던 건 정부 고위직들의 방문 요청이었어요. 농업부 차관, 보건부 국장 같은 분들도 시차를 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괜한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농업부가 전국 확산 시점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외신에도 보도된 거예요. 중동 지역의 농업 혁신 사례로 소개되면서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받게 되었어요. 한국농식품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국제협력 모델 사례로 공식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농업기술 수출의 성공 사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농업기술 회사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의 약용 식물 재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발표였는데 명백히 우리 프로젝트를 의식한 것 같았어요. 유럽의 한 농업기술 회사에서도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을 이용해서 사막에서 고부가 가치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직접적으로 인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유사한 컨셉이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조금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선발주자였는데 뒤늦게 뛰어든 경쟁자들이 더 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앞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확산이다. 라고 제가 한국 측과의 화상회의에서 말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김철수 박사가 맞습니다. 좋은 기술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라고 화답해 주었어요. 실제로 경쟁자들의 등장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와 연구개발이 활발해졌거든요. 결국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또한 우리 프로젝트의 독특함도 더욱 부각되었어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 기업 주도의 상업적 프로젝트였는데 우리는 은퇴한 의사 개인의 건강 체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갔나 봐요. 언론 인터뷰 이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동년배 의사 동료들로부터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격려를 받았고 젊은 농업인들로부터는 조언을 구하는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캐나다에서 인삼 농장을 운영하는 한인 교포의 전화였어요. 사막에서 인삼을 키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기후변화 때문에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주변 친구들의 변화된 시각이었어요. 처음에는 파하드가 또 무슨 일을 벌이나 하면서 반신반의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홍삼을 함께 복용했던 친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압둘라흐만은 자신의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오마르는 정부 부처 인맥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친구들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알카심 농업대학의 젊은 교수 하산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하산은 30대 초반의 식물학 박사로 사막식물 연구의 전문가였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학술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해왔어요. 파하드 박사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실험이 아니라 사막 농업 생태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산이 말했어요. 하산의 제안은 정말 반가웠어요. 학술적 뒷받침이 있으면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또한 젊은 학자의 참여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산과 함께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프로젝트의 범위도 확장되었어요. 단순히 인삼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사막 환경에서의 약용, 식물 재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한 거예요. 인삼 외에도 다른 유용한 식물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특히 하산이 제안한 사막 적응 인삼 연구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막 환경에 노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사막 기후에 적응하는 인삼 품종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가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어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단순한 개인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실험 결과였어요. 아무리 언론의 관심을 받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도 인삼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니까요. 매일 스마트팜에 가서 인삼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상이었어요. 다행히 환경 제어 시스템의 개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로 심은 묘종들의 생존율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기존 묘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희망적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3개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평가 시점이 다가왔어요. 한국 측에서 중간 점검을 위한 전문가 팀을 파견한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김철수 박사와 농업기술센터의 평가단이 직접 와서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평가를 앞두고 정말 긴장이 되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생존율이 47%, 유효 생장률이 18% 정도였거든요. 처음 목표했던 8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어요. 혹시 실패작으로 판정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최진호 씨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파하드 박사님, 사막에서 인삼이 18%나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성과예요. 처음 예상으로는 5%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3개월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건 단순한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비록 생존율은 낮았지만 살아남은 인삼들은 예상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뿌리 발달 상태는 한국의 일반적인 재배 환경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AI 자동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들이 발견되었어요. 생육 환경 데이터상으로는 모든 조건이 양호했지만 실제 묘목 생장률은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환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생리학 전문가 이미영 박사의 분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인삼은 단순히 조건이 아니라 계절의 리듬에 적응한 식물입니다. 사막의 균일한 온도와 인위적 주기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미영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작되었어요. 난 내 환자들에게 항상 자연을 이길 순 없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로 일하면서 항상 자연스러운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저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들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단순히 생존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고요. 현장 점검을 위해 스마트팜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살아남은 묘목 중 단 한 그루였지만 모양은 왜소하면서도 뿌리가 건강하게 퍼져 있는 개체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묘목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특별한 묘목은 2번 모듈의 모서리 부분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줄기는 다른 것들보다 가늘었지만 잎의 색깔이 훨씬 진했어요. 뿌리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인삼보다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사막 환경에 적응하려고 스스로 변화한 것 같았어요. AI 시스템이 이 특별한 묘목의 생장 환경 패턴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센서들이 이 개체 주변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제 기록 일지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인삼의 성장률을 숫자로만 기록하던 노트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의 일상, 변화와 감정을 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의학적 데이터보다는 인간적인 관찰과 성찰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아내 파티마가 홍삼차를 함께 마셨다. 나보다 그녀가 더 잘 자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일상적인 기록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들이 오히려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의 반응 변화를 기록한 부분들이 의미 깊었어요. 처음에는 제 갑작스러운 농업, 도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가족들이 점차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변해갔거든요. 아내 파티마는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손자, 손녀들의 반응은 더욱 순수하고 직접적이었어요. 8살 손녀 누르가 할아버지, 정말 사막에서 약이 자라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편, 외부에서의 방문 요청은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사우디 국립농업연구소 소장이 직접 참관을 요청했는데 저는 이건 아직 실패 중인 실험입니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직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기대를 보여주는 건 위험합니다라는 제 신중한 태도에 대해 최진호 씨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에요. 과학 실험은 충분한 검증 후에 공개해야 하거든요 라고 지지해 주었어요. 의사로서 배운 신중함이 농업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기술자팀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건 실패일 수 있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평가가 나온 거였어요. 3개월 결과를 봤을 때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한 그루라도 살아있으면 난 이걸 실패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화면 너머 한국 분들의 표정이 놀라는 게 보였어요. 아마 예상보다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 의외로 생각했을 거예요. 김철수 박사가 파하드 박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 실험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죠.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 결과예요 라고 지지해 주었어요. 이런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처음에는 성공적인 인삼 생산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실험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성공을 향한 의지를 넘어서 이 실험이 가족, 공동체, 미래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손녀 누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정원의 빨간 뿌리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사막 위에 작은 식물이 자라고 있고 땅 밑에는 빨간 인삼뿌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담긴 그림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농업 실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림 밑에 누르가 써놓은 글씨도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사막을 정원으로 만들어요. 아이의 눈에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척박한 땅을 생명이 자라는 공간으로 바꾸는 일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어요. 은퇴한 의사라는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서 치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땅을 치유하고 개인의 질병 대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의학과 농업이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둘 다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일이거든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비슷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인삼이 사막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환경에서도 식물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환자들이 질병과 싸워가며 회복하려는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3개월 평가 시점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높은 생존율이나 빠른 성장이 성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적응과 안정적인 성장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 실험이 저 개인에게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은퇴 후 공허했던 시간들이 의미 있는 도전으로 채워졌고 새로운 분야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72살에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평가 기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들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국경을 넘어서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3개월 평가를 마치면서 내린 결론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초기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와 학습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살아남은 인삼들이 보여주는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개월 평가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나면서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한국 측에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부 브리핑 문서를 작성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 문서의 핵심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인삼 생존율 47%, 유효 생장 18%라는 냉정한 수치 뒤에 숨겨진 중요한 발견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전체적인 성공률은 낮았지만 특정 환경 조건에서는 생존 가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였어요. 즉, 사막에서도 인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는 의미였죠.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 측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기존의 한국 인삼을 사막에서 재배하는 목표에서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인삼, 품종 개발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화상회의에서 설명해준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파하드 박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정제해서 향후 기술 수출형 스마트팜 조건화 연구로 전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농식품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사막 농업 기술 개발의 기초 자료로 분류하고 향후 중동 지역 농업 기술 수출 사업의 참고 모델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평가받은 거죠. 이런 조용한 회람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농림부 내부망과 한국 농식품부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우리 데이터가 일부 사우디 의회 의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건강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제개발위원회 소속 파이살 의원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비전 2030 정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경제 다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분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건강식품 유통업체 대표 누라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온 거였어요. 파하드 박사님, 지금은 팔 수는 없겠지만 5년 후엔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라의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홍삼 대신 사막삼이라 부를지 몰라요. 이 말을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인삼을 그대로 재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누라는 이미 시장 조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현재 사우디 건강식품 시장은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천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만약 사막에서 자란 인삼이라는 스토리가 있다면 정말 큰 차별화가 될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누라와의 대화를 통해 상업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존 홍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죠. 사막 인삼, 아라비아 인삼 같은 브랜드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대학교 연구팀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카심 농업대학의 하산 교수가 주도하는 연구팀이 인삼, 추출물 기반의 열대기후 보정 실험에 착수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재배한 인삼에서 추출한 성분을 분석해서 사막기후에 적응된 인삼의 특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하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사막에서 자란 인삼은 기존 한국산 인삼과는 다른 생화학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서 특정 사포닌 성분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였어요.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사막 스트레스가 인삼의 약용 성분을 더욱 농축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입증된다면 사막 인삼은 기존 인삼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하산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들으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뀌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반응도 정말 의미 있게 변했어요. 손녀 누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이 뿌리도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어요. 사람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누르는 잠깐 생각하더니 할아버지는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여기 사막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인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네요. 연구단지 정리 작업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파일럿 구역 중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젊은 창업가 리마에게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리마는 30대 초반의 여성 기업가로 농업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리마는 정말 열정적인 젊은이였어요. 파하드 박사님이 시작하신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싶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시작한 일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리마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주인공은 학자로서 인삼, 홍삼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리마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거죠. 의사로서 축적한 의학 지식과 이번 프로젝트로 얻은 농업 경험을 결합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리마와 함께 세운 계획은 정말 야심찬 것이었어요. 5년 내에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사막 적응 인삼 품종을 개발하고 10년 내에는 중동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였어요. 꿈같은 이야기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리마가 제안한 젊은이들을 위한 인삼 컨셉이 흥미로웠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홍삼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건강식품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사막에서 자란 인삼이라는 독특한 스토리를 활용해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72살의 농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나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또한 국제적 협력의 의미도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과학기술이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의사로서의 첫 번째 인생이 끝났다면 이제는 농업 연구자로서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죠. 나의 인생 2막을 열게 해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홍삼을 처음 접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건강 개선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공유, 한국 기술자들과의 만남, 정부 승인을 위한 노력, 실제 재배 실험,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김태호 씨, 최진호 씨, 김철수 박사, 압둘라, 누라, 하산 교수, 이마까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느낀 것은 좋은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것은 의사로 일할 때도 느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경험한 셈이죠. 8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홍삼이라는 작은 선물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 몰랐거든요. 한국의 과학기술,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역할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직접적인 실험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나서 학자로서 연구하고 분석하며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거죠. 나이에 맞는 역할 변화이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파하드 아라지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2살에 은퇴한 의사가 작은 홍삼 한 상자로 시작해서 결국 사막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된 이야기 말이에요. 파하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그저 조용히 지내거나 손자 손녀나 돌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데 파하드 박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 모든 일이 개인의 건강 관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환자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건넨 홍삼 한 상자가 결국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협력 프로젝트가 된 거잖아요.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파하드 박사님의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파하드 박사님의 사막 인삼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준 한국의 홍삼,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새삼 자부심을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인연들, 작은 계기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파하드 박사님의 홍삼처럼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